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부동산 경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모임원들 대상으로 했던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려볼 건데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은지를 핵심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추가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경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게 손쉽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던 그런 내용이라서 끝까지 보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강의 내용을 쪼개서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그냥 이거는 관례상 편하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예요.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 그림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소기준 권리로 인정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게 있다 그러면 인수,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 그러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공부하실 때 저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생각의 확장을 하시는 분들, 심플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말소기준 권리를 첫 번째 먼저 외우자고요. 말소기준 권리. 이거는 지금 그냥 학원처럼 외우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배당 신고를 한 전세권이에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배당 신고를 한 전세권. 쉽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리고 뭐라고요? 전세권. 배당 신고를 한 전세권.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만 외워주시면 돼요. 등기부 상에 날짜별로 나래비를 다 세운 다음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걸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물건. 자, 이 창에 보면 나래비를 세워줬잖아요. 이게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등기부도 열람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같은 경우는 갑구, 을구 나눠가지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나와 있고, 여기 갑구에는 소유권과 여기 압류, 가압류권이 여기 다 표기가 되죠.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작성해가지고 나래비를 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를 좀 편리하게 해준 게 여기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날짜별로 다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 찾아볼까요? 근저당 되죠. 가압류 됩니다. 가압류 돼요. 그리고 여기 경매 신청한 요것도 근저당에 기해서 신청을 했죠.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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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이건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들이에요. 맞죠? 이렇게 많은 건들을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에다 동그라미를 다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그러면 얘네 중에 가장 빠른 거 얘죠. 22년 7월 1일. 얘 뒤로는 뭐라고요? 소멸. 얘 위로는 인수예요. 22년 7월 1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7월 1일을 기억해서 22년 7월 1일을 여기에다가 써주고 얘보다 빠른 게 있다 그러면 나는 인수를 하는 거고 얘보다 늦는다라고 하면 소멸하는 거니까 얘 뒤에 있는 거는 여기 보실게요. 얘 뒤로 채권이 얼마인가요? 엄청 많죠. 5천, 4억, 2억 5천, 5억 2천, 780. 이렇게 뒤이어서 나오는 거는 이게 얼마든지 간에 제가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불쌍해서 신용보증기금 4억 4천을 뜯기네. 이거 어떡하냐? 여기 생각의 확장을 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이어서 못 받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게다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근저당권자가 지금 설정한 금액이 얼마예요? 19억 7,400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낙찰을 6억 4천, 7억에 받았어요. 예를 들면 7억에 낙찰 받았어요. 이 하나은행이 근데 19억인데 7억밖에 못 받아갔어. 이 배당 금액을 다 못 받아간 거 어떻게 라고 하면 이거는 해소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저당권자 얘부터는 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얘는 돈 받아가겠다고 했잖아요. 돈 받아가겠다고 했잖아요. 얘가 말소가 되면 얘 밑으로도 말소가 되고 얘도 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얼마를 받아가든지 상관없다고요. 얘가 못 받아간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나 이 법인한테 하나은행이 또 남은 채권을 가지고 또 경매를 붙이거나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가진 다른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경매를 또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든
왜? 돈을 다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개인 간이 해결할 문제지 낙찰자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없다고요. 아시겠죠? 다른 물건도 한 번 더 볼까요? 뭐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됐고 4월 2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4월 2일에 이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이네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가장 빠른 것만 찾으면 되고 이거보다 빠른 게 있는지 봐야죠. 근데 이거보다 빠른 건 보통 어떤 거예요? 보통 임차인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20년 4월 2일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은 없네요. 임차 내용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입찰하고 싶은 거면 뭘 봐야 돼요?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봐야겠죠. 왜냐? 내가 입찰 안 한 물건이면 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아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찰 관심 있는 물건이다.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 봐야죠. 나왔네요. 이 손병현 씨가 한 거고 임차 내역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깔끔한 물건이죠. 왜? 근저당 이후로 이전으로 설정된 게 없으니까 이 밑으로는 다 소멸이고 이 금액이 48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나는 신경 쓸 바가 없다. 내 금액만 잘 산정하면 된다. 이 시흥동에 있는 아람 IC타워 요 1층 물건이 2억 6천인데 이 시세가 명확한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첫 번째 외웁시다. 지금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세모예요. 전세권은 다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은 배당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당 신고를 하거나 경매 개시 신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전세권. 이거는 그냥 잠깐 쉬어가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다 전세권 설정하시나요? 보통은 안 하죠. 그냥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은 하진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뭐만 갖고 있어요? 그냥 임차인의 지위만 갖고 있는 거죠. 임차인의 지위만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 기준으로 대항력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전입신고 순위가 이 근저당이 뒤에 잡혀도 전입신고가 가장 빠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주를 해요. 근데 불안한 분이 있어요. 야, 나는 이거 물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대외적으로 내가 권리권자인 거를 나는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 그러니까 난 등기부상에 내 이름 석자를 꼭 써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이거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전세권자 해가지고 누구누구누구 금액 얼마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로 들어왔든 뭐 월세로 들어왔든 뭐로 들어왔든 어쨌든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를 가져요. 뭐냐? 첫 번째,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하나 있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두 번째 뭐가 있죠?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전세권도 어쨌든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저당권이나 이런 담보가등기나 이런 저당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받아갈 권리를 주는 거예요. 사용 수익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그 집을 자기네가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 집을 쓰는 거는 소유주가 쓰든 임차인이 쓰든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주는 거지. 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거지.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근데 특별하게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권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예요. 제일 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선순위 전세권. 주거 상품으로 볼게요. 네, 모든 상품 중에 선순위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나와요. 여기 선순위 전세권 막 이렇게 표기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등기 기입됐죠. 소유권 이전 언제 됐어요? 10월 14일에 이전됐고 전세권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19년 10월 18일에. 그리고 뒤이어서 압류, 가압류, 압류, 압류, 압류 막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뭐라고 했죠?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세모.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날짜 가장 빠른 게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뭘 했는지 봐야 되냐면 전세권자가 배당 신고를 했는지 봐야 돼요. 왜? 배당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용 수익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아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담보물권으로 보는 거예요. 저당권의 종류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어렵나요? 근데 만약에 이 세입자가 여기 배당 신고를 안 했어요. 배당 신고를 안 했어요. 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때요?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가겠다고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사용 수익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 안 나가고 싶어. 그냥 나는 돈 안 받아가도 돼.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매할 때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 경매할 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배당 신고를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예요. 근데 배당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전세권이 뭐로 바뀌어요? 전세권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이랑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저당처럼 똑같이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밑으로는 다 소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밑으로. 그런데 이 사람 밑으로 소멸을 하는데 이 보증 금액이 다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보증 금액을 다 받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고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면 내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특별히. 저당권은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돈을 다 못 받아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권자라서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못 받아가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고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전세 만기이지만 만기가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가 누구한테 넘어와요? 낙찰자한테 넘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주 기간이라는 걸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죠.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는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기 입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뭐라고요? 배당 신고를 한 전세권까지인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 뭐 있다고요?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기 입등기, 그리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담보 가등기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가 뭔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가등기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보통은 매매예약 가등기. 이걸 하는 이유가 소유권 이전,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건데 소유권 이전을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해서 서로 매매 예약을 했어요.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을 하고 거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줬어요. 그리고 잔금 기일을 예를 들면 한 1년 뒤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사이에 매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등기를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를 사는데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 2억 줬어요. 잔금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3억까지 지급을 했는데 야 이거 10억짜리 중간에 딴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지? 어때요? 불안하죠? 돈을 많이 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등기부상에 내 이름을 올려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럴 때. 아시겠나요? 가등기는 그런 겁니다. 등기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그러면 어쨌든 매매 예약을 통해서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등기 이전 청구죠. 등기 이전 청구에 대한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금을 다 했어요. 1년 뒤에 잔금을 했어요. 잔금해놓고 등기 이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등기 이전을 안 해주니까 제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저 가등기권자인데 이때 매매 예약했고 계약금 중도금 1년 뒤에 잔금까지 다 냈다. 근데 병민 씨가 지금 등기 이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내 거를 본등기를 해줘라. 가등기는 미리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날짜가 언제로 소급되냐? 가등기 설정 날짜로 소급이 돼서 요 날짜 기준으로 등기 이전이 됩니다.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근데 이거는 원래 기준에서는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닌데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됐어요. 혹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나 그냥 이거 계약 해지할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 해지할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담보가등기로 되는 거예요.
가등기도 종류가 소유권 이전, 매매 예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받는 가등기도 되지만 담보 가등기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로 표시가 된 거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어디가 근거로 나오냐라고 한다면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와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이게 인수, 소멸 해서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2항, 3항, 4항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당, 근저당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 여러분들이 인수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없다. 맞죠?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뭐냐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앞선 말소기준 권리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뒤이어선 소멸된다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앞서 있는 경우에는 얘네가 앞서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를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풀이한 거. 요 내용을 바탕으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의해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나오죠.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배당 신고를 안 했다. 혹은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아까 선순위 전세권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선순위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이 제일 빠르잖아요. 7월 31일자. 뒤이어서 압류 들어왔고 뭐 해서 이거를 청구한 사람이 예시로 들자면 여기 광주 세무서장이 세금을 안 갚으니까 경매 개시를 시킨 거예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얘보다 빠른 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근데 배당 신고를 안 해. 배당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얘부터 말소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얘. 그쵸? 그러니까 얘 밑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는 선순위 전세권자는 다 인수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할 때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 찾기. 아까 외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뭐라고요?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네,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배당 요구. 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찾기 하고 나서 인수하는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인수하는 권리 뭐겠어요? 나래비를 세워서 그 날짜 기준으로 뒤인 거 말고 빠른 거. 빠른 이 선순위 권리는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인수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인수하는 권리를 찾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거용 상품을 본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없는 물건이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문제 없는 물건이에요. 명도까지는 다 될 거예요. 근데 손실을 얼마나 보는지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임차인이 손해를 한 5억 봐요. 5억. 그러면 여기는 명도 저항이라고 하는 게 심할까요? 아니면 안 심할까요? 여러분들 5억을 이 집에서 잃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명도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정도를 그냥 알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정도를 내가 애초에 알아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실을 어느 정도 보는지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다. 근데 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가 아니면 그냥 마음적으로 내가 마음 아프고 이런 거랑 명도가 안 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명도는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 임차인이 선순위권자면 인도명령이 안 받아들여져요. 임차인이 후순위권자면 인도명령이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 안 만나고 그냥 집행을 해보려겠다 생각하면 마지막 날에 집행할 때 한번 보고 뭐 안 만나고도 끝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간은 걸리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이런 손실 여부는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는 거. 그리고 기타 인수비용 확인하는 거. 이 인수비용에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라고 한다면 관리비. 그리고 기타 인수비용 다른 거는 뭐 이사비 대부분은 좀 주고 끝내긴 하니까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비용들이 다 뭐에 들어가요?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 내가 얼마 정도에 팔고자 하고 내가 얼마 정도에 사고자 하는 이 금액, 사고자 하는 금액에 들어가는 이 취득 원가에 이 인수 비용과 재반 비용을 다 포함시켜야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재반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고 그 차익이 명확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런 게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물건이 300개가 있습니다. 다다음 달까지 많죠. 이 물건들 보면 여기서 하나 그냥 찍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물건이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나오죠. 임의 경매 사건이 한 90% 가까이 되겠네요. 임의 경매 사건은 대부분 근저당에 기한 게 임의 경매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죠. 그래서 임의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 주면 되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매매 계약서 가지고 대출 받으면 매매 계약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게 최선 순위로 가려고 하지 얘보다 더 빠른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해줄 수도 있는데 해주면 조건이 좀 다른 게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은 크게 신경 쓸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임의경매가 아니라 여기 강제경매로 넘어간 거는 강제경매권 같은 경우는 승격이 필요한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용증 써줬는데 돈을 안 갚어. 이거를 내가 바로 경매를 못 붙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지급 명령을 받거나 화해 조서를 받거나 각종 이행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집행 권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권리의 원천이 생성이 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경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약소고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증에 기한 거는 이 앞선 소송이 필요 없이 바로 강제경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거는 다 판결을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강제경매를 할 때 아까 뭘 보여드렸죠? 가압류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중간에 매각하거나 어디다 숨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숨기는 작업을 최대한 못하게끔 걸어두는 거. 그게 바로 가압류잖아요. 그래서 강제경매 사건은 다 가압류나 가처분에 의해서 나오는 사건들이 강제경매 사건들이에요. 압류나 가압류로 나오는 사건들은 강제경매로 표기가 되고 임의경매로 나온 사건들은 근저당, 저당,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로 표기가 돼서 나옵니다. 왜냐? 이거는 애초에 딱 설정하는 순간부터 등기부상에 표기가 되잖아요.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물권적으로 이 가치가 인정이 돼서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 없이 바로 경매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배당 요구 종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배당 요구 종기를 말씀드렸고 가압류, 압류는 여기 뒤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압류, 가압류는 보존 처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혹은 뭐 이전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 또 다른 점유자를 들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등기부상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 나 지금 얘랑 이런 문제 있으니까 뒤이어서 들어온 사람들 알아서 들어와. 대신 나는 이게 먼저 들어가 있어. 이거를 해두는 이유.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거래상에 꼭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가 설정된 집을 만약에 제가 병민 씨랑 계약을 하다가 저는 돈을 줬는데 병민 씨가 돈을 안 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민 씨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잡아둔 거예요. 근데 이 가압류가 걸린 걸 알고 병민 씨의 집을 사아디캅 님이 샀어요. 사아디캅 님이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이 물건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은행에서는 안 해줘요. 근데 이거를 은행에서 안 빌리고 개인이 뭐 유황 씨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직 돈을 받을 게 있어서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가압류를 잡아놨는데 중간에 다른 분들한테 이게 소유권도 넘어갔고 이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근저당권자가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 순위적으로는 누가 제일 먼저예요? 제가 제일 먼저라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사아디캅님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압류라고 해서 부동산에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샀잖아요. 이걸 알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돈을 못 받아서 이거 경매에 붙여버릴 수 있어요. 왜? 저는 가압류 얘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으면 경매에 붙일 수 있죠. 가압류를 걸어놨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뒤이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압류라는 게 걸려 있으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존 처분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은 권리만 있다. 이거는 그냥 채권 상태잖아요. 채권 상태인 상태로 그냥 놔두면 저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걸 꼭 해서 이 부동산에 뭔가를 잡아놓고 부동산에 잡아놨으면 이거보다 먼저 잡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병민 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잡았는데 이거보다 선순위로 만약에 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다. 이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잡은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맞잖아요. 근데 제 뒤로 오는 것들은 제가 우선순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뒤이어서 오는 사람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존 처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소 기준 권리예요.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압류는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관계가 해소가 되면 이것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돈에 관련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은 다른 권리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가등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하는 등기다. 대부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고, 가등기에 있어서 순위가 중요한데 가등기 순위는 가등기가 설정된 날 기준으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가등기권자인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로 이거 본등기가 안 됐어요. 저는 돈을 다 줬고 매매 예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병민 씨가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계속 안 넘겨줘요. 이거는 한번 적어드릴게요. 24년 04월 21일에 제가 A 부동산에 가등기를 걸어요. 설정, 매매 예약하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어요. 중간에. 그래서 원래 24년 뭐 12월 20일에 본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이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줘서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줘가지고 제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나 이거 이 정도까지 신뢰가 훼손된 거 나는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이거를 뭘 할 수 있어요? 담보가등기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나 이거 계약 해제해줘. 네가 이행을 안 한 거니까 나는 계약 해제로 할래. 너는 네가 지금까지 돌려받은 거 금액 포함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등기 날짜 기준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담보가등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보가등기는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말소기준 권리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이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가 있는데 뒤이어서 근저당, 가압류, 압류 막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소유권 이전 청구를 원한다고요. 라고 한다면 뒤이어서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들은 제가 이길 수 있죠. 왜? 저는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설정된 날 기준으로 제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뒤이어서 온 거는 다 소멸시키고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요. 뒤이어서 소멸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뒤이어서 예를 들면 가등기 설정을 했는데 뒤이어서 여기 뒤에 노유항 1억 근저당, 뭐 또 뭐 사와디카 2억 근저당,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날짜에 가등기가 있는 거를 보고 들어왔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돈을 받아가겠다라고 해서 담보가등기로 전환시켰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얘 밑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담보가등기면 얘 밑으로 소멸이니까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등기 같은 경우는 순위를 알아두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가등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가등기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쉬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명도에 있어서 가장 큰 거, 경매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도명령 제도예요.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지금 이 전 소유주나 아니면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나한테 주질 않아요. 소유권 넘어왔다고 그 집 문 따고 막 들어갈 수 있나요? 못해요. 점유권이, 내가 그 집을 온전하게 하는 이 점유권이 넘어와야 내가 그 집의 문을 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을 인도받기 위해서 법원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인데 어쨌든 대금 지급 후에 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잔금환납증명서로 집행을 하는 거고 요새는 빠르면 한 3개월 내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고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떻게 낙찰 받으면 잔금 납부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거고 너는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소유주나 임차인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해라라고 해놓고 이제 협상 테이블을 앉게 되면 조금 더 상대방이 이제 되게 고자세였다가 자세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